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TV 많이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제 TV를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선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외에도 연예인 맛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나왔던 하트 시그널 등 요즘에 막 보면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연애하고 싶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연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하고 싶다라는 이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방송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다뤄볼 주제인 저출생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불러오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실제로 고3 수시 면접 시즌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제가 저출생 고령화로 오늘 수업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꼭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저출생이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 한 글자 차이거든요. 산이냐 생이냐의 차이인데 이 산이냐 생이냐의 차이에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가 생긴 원인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자 8급 이 정도 따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익숙하게 보셨을 한자인데요. 낳을 산자, 태어날 생자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리고 영어에서는 출산율을 birth rate, 꼭 태어나는 확률, 태어나는 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낳을 산자를 써서 현재 출산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birth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낳다라는 낳을 산자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낳다라는 말보다는 태어나다, 태어나는 확률이 적다라는 말을 쓰자고 하면서 출생률이라고 말을 바꾸자, 저출생이라고 말을 바꾸자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하냐라고 한 데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출산, 출산율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출산 지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출산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가임기 여성 인구의 수가 여기 지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와, 서울은 분홍색이니까 가임기 여성이 많고, 와, 여기는 연분홍색이니까 가임기 여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산 지도를 만들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출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만 돌리면서 저출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M자 곡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M자로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여자, 여기가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자, 30대요. 30대 어떤 시기일까요? 여성들이 20대 후반쯤에 결혼해서 가장 많이 애를 낳고 육아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58.8% 남성과 20대는 동일하게 갔다가 30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리고 애를 좀 키우고 난 64.6%, 이때 한 40대부터 갑자기 고용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서 대학까지 열심히 나왔는데 이 대학이 모두 쓸모가 없어지게 내가 배운 공부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경단녀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력 단절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자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느라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라도 내가 배운 걸 사회에서 내 이름을 펼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혼을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안일비자유다, 결혼 안 해를 외치기도 하고, 딩크족, 결혼해서도 결혼은 할 거야. 근데 난 얘는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는 곧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제가 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대처 방안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서 이를 활용해 저출생의 그 계곡의 늪에서 빠져나온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출생의 현황을 보자면은 합계 출산율이 1.05명, 그리고 3분기 출산율이 심지어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 와중에 우리는 이 저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고령화입니다. 자, 고령화라는 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이제 다니시면서 사회 과목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는 고령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사회 과목을 들으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단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불과 17년 만에 14%를 넘으며 고령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땠는데요? 보면은 심지어 일본은 24년이 걸렸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오는데 일본 24년, 독일 40년, 미국 73년, 프랑스 113년. 다른 모든 나라들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고령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000년, 2017년에 넘어서 2023년 불과 한 5년, 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저출생이고 또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자, 에이지 케이크예요. 제가 한동안 영어 과외할 때 얼스케이크, 지진이란 단어를 그 학생들에게 얼스 지구가 퀘이크 하면서 흔들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지 나이가 퀘이크 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회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돼요. 왜인지는 제가 뒤에 이제 그래픽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회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자, 우리 인구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인구, 저출생이니까 젊은 인구는 자연스럽게 적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을 하는 이 젊은 인구가 흔들리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15세에서 64세까지. 자, 15세에서 64세, 한 80세 있어요. 60세까지 적어요. 근데 와, 고령화 많아요. 그럼 이게 뭐죠? 절벽. 이런 인구 절벽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왜 에이지 케이크가 심각한지를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편해요.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2015년에는 19.6명이었어요. 즉, 젊은 사람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만 모시면 됐어요. 근데 2050년에는 자, 100명당 71.5명이 노인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7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노인이라서 한 1.5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1명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서 노인을 모시는 게 더 힘들까요? 이렇게 적은 사람이 노인을 모시는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힘들게 되겠죠. 노인은 점차 많아지고 이 적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노인을 부양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의료 기술이 이제 막 발전이 되면서 생명 연장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점차 더 많아지는 노인들을 이 사람들이 부양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이 당시에 생산 가능 인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출생과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새로 나오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6포켓, 8포켓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사실 중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면서 나온 용어 중 하나인데요. 6, 부모, 양가, 조부모까지 해서 6, 그리고 삼촌, 이모까지 8포켓. 각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한 자녀 가정이 많으니까 이 자녀에게 모두 다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아 산업이 부흥을 꿈꿨으나 저출생이 계속되면서 유아 산업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역시 점차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봤듯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계속 증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나오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호모 헌드레드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말에 이제 100세 장수가 보편화가 될 거다라고 해서 호모 100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고요. 또 실버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표를 해줄 사람들을 위한 공약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출생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네, 바로 노인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노인을 이끌 수 있는 저 많은 노인들이 나를 투표할 수 있도록, 고령 인구들이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노인 계층을 중시하는 공약과 정책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바로 실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노노족도 있습니다. 아니야, 나 늙은 거 싫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막 자기를 관리하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체력, 외모, 그리고 소위 꼰대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고방식까지 연습하고 관리하면서 점차 젊어지려는 노년층을 노노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젊은 사람들과 좀 중년층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요.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4050들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따라가면서 나도 조금 더 젊어지는 중년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트렌드가 뉴 노멀 중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정치인들마저 노인 특화된 공약을 내놓는 와중에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고령 친화 산업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먹는 게 가장 익숙하니까 먹는 걸로 같이 살펴볼게요. 음식만 하더라도 막 쉽게 어렵고 딱딱한 이런 음식보다는 노인들이 쉽게 삼킬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디지털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 가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익숙하게,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익숙하게 자신이 연구하면서 익숙한 상태로 나이를 먹는 걸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또 얼리 중년 이제 조금 더 젊어지려는 아까 뉴노멀 중년이랑 비슷한 말이고요. 그리고 일찍 은퇴해서 젊은 사람처럼 일찍 은퇴해서 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얼리 중년입니다. 또 은퇴 산업, 은퇴 후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누릴지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반면 노인 소외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대형 마트를 갔어요. 이 대형마트에서도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할머님께서 저한테 이 음식 하나 주문하는 게 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나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음식 하나 주문하는 거를 다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듯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소외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내가 음식 하나 주문 못하고 돈 하나 못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막 검색하고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들을 못 얻으면서 노인 빈곤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금융 소외 계층. 요즘 무인 은행, 점포 은행도 생기고 다들 폰뱅킹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원의 자리마저 로봇이 대처할 거라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정보소외 키오스크로 음식 하나 주문 못하는 고령의 고객분들이 금융소외를 안 겪을 거라는 이렇게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역시 은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금융에 관련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금융에서도 소외되는 금융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요거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4명 끌고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 끌고 가고 있네요. 근데 저 앞에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이 경제 성장까지 누가 더 빨리 도달을 하게 될까요? 자, 바로 당연히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끄는 게, 왜냐면 더 가벼우니까 더 가벼운 상태에서 더 빨리 도달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만 많아서 경제 성장까지 가기 힘든 걸 인구 오너스라고 하고요.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은 적어서 경제 성장까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현상을 인구 보너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오너스 국가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보너스, 즉 생산 가능 인구가 많고 노인이 적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MINTS라고 불러요. 그럼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셔서 이렇게 요약어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 나라들은 현재 인구수가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많아질 거고, 노동력이 많아지면 즉 생산이 늘어나고, 그럼 즉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인구수와 경제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나라들로 꼽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저출생 고령화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 문제를 여성을 그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자고 봐서 육아, 기업에서는 여성의 임원을 40% 이상 유지,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안 한다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의 구분을, 여성과 남성의 역할의 구분을 없애면서 지금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게 저출생의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실버 산업, 음식 산업, 은퇴 산업 등등 다양한 산업군이 이 노인층에 맞게 고령 고객에 맞게 변화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입학할 그 전공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된 그 산업군에서, 그리고 그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준비를 해 가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하시든 그 전공과 산업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연구했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저출생 고령화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려면 우리의 근로 환경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저출생 고령화가 해결이 된다면 또 우리의 근로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조금 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저출생 고령화 말만 들어봤지 이게 왜 심각한 거지, 어떤 문제이지, 왜 원인이지, 그리고 이거에 맞게 어떻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셨을 텐데요. 오늘 이 강의 흐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련된 숫자, 그리고 관련된 용어 같은 거 같이 정리하셔서 시사에 대한 넓이와 깊이, 넓히고 깊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